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오늘은 평가 업무가 아닌 센터장님들에게 유용할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문요양센터 운영 정말 힘드시죠? 특히 수급자 발굴은 더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급자 발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무작정 인정서가 발급되는 날 공단 앞으로 가시기도 하고 이곳저곳 전단지를 돌리거나 여러 군데 광고를 내기도 해보지만 딱히 연락 오는 것도 잘 없고 연락이 왔다고 해도 수급자나 보호자가 몇 군데 불러놓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러면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초조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왜 이 센터를 차려서 고생을 하는지 당장에 때려치우고 싶지는 않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급자 발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노하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센터장이라면 가장 먼저 장교양 인정서 발급의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센터장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여 수급자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절차 즉 흐름도를 보면 조건을 갖춘 누군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요. 공단은 2주 이내 방문을 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방문조사에서는 인정조사표라는 것을 들고 와서 조사를 하는데요. 우선 일반적 사항이 기록되고 주거상태나 동거인,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외에도 등급 외 판정 시 희망급여 욕구사항을 포함해서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지 12개 항목이 체크가 되는데요. 등급 판정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신체 기능 상태입니다. 이어서 보다 복잡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인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과 인지기능 영역을 확인하는데요. 인지기능은 단기기억, 지시불일치, 진압력, 상황 판단력, 의사소통 등을 확인하고요. 다음으로 행동변화와 간호처치, 재활 영역을 조사하는데요. 행동 변화는 14개 항목, 간호처치는 9개 항목, 재활 영역은 10개 항목으로 특히 행동 변화에서 망상, 환각, 환청, 도움에 대한 저항, 슬픈 상태, 불규칙한 수면, 돈이나 물건 감추기, 대소변, 불결 행위, 폭언, 위험 행동 등 정신행동 이상 증상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때 배회나 폭력적 성향이 있으면 가족요양의 경우 90분을 주기 때문에 가족요양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보호자라면 미리 증상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하는 것은 복지연구 욕구, 그 다음에 환경평가, 시청각 상태, 질병 및 증상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2주 안에 방문조사가 끝나면 2주간 조사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돌려서 1차 판정을 하고요. 이어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1차 판정표와 의사 지시서를 함께 살펴보며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최종 판정 결과 등급에 따른 점수는 화면과 같은데요. 센터장들은 보호자 혹은 수급자에게 이러한 세세한 설명을 해줄 때 믿음을 갖고 그다음에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인 수급자 발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급자 발굴에 앞서 장기요양 제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보호자나 대상자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감을 줄 수도 있고요. 힘들게 모셔온 수급자도 다른 센터로 쉽게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이해 및 바뀌는 제도는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장기요양 인정서는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인정서가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교요양위원회에서 노인성 질환은 기존의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뇌 관련 질환은 물론이고요. 신경계 계통인 G 코드의 루게릭이나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질병도 노인성 질환에 포함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 두 가지 질병의 코드는 G12, G13, G35인데요. G12는 척수성 근육 위축 및 관련 증후군으로 루게릭이 대표적인 질병이고요. G13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1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그리고 G35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노인보다는 60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층에서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G11을 대표하는 루게릭이나 질병 코드 G13의 신경근육병의 일종인 데니 브라운과 G35의 다발성 경화증은 이미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장애 등급까지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장기요양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급자 발굴 전략이 그래서 필요한데요. 센터장들이 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 흐름표를 읽고 그에 맞는 다양한 장소를 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저는 장애인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센터장들 중 아무도 장애인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만 가능했지만 내년인 2023년도부터는 65세가 되기 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은 장기요양 등급에 더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65세가 지나도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시위 현장 등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월 1만 원씩 후원도 하시고요. 체육대회나 장애인 대회 등 행사가 있다면 음료수 한 박스씩 정도 선물을 하면서 친분도 쌓고 그로 인해 수급자를 소개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급자 발굴을 위해서는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제가 아는 센터장은 지역 내 병원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수급자 발굴을 하십니다. 물론 병원 방문은 많은 센터장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알고 있지만 실제 제 주변 센터장들은 병원 방문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장기요양 등급이 나올 만한 어르신과 그 보호자는 물론 앞으로 등급을 받으실 분들까지 관리해서 월 3, 4명의 수급자를 유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함께 밥을 먹기도 했고요. 특히 보호자의 힘듦을 이해하면서 온갖 뒤치다거리를 또 해주면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 결과였습니다. 센터에서 보통 수급자 발굴을 할 때는 수급자가 될 만한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데 저는 결정권자인 보호자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다수는 거절하거나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수급자 발굴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만한 보호자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힘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등급 외자와 함께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신 분들 혹은 병원에서 당황하고 힘들어하시는 보호자분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와 함께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등급 외자나 인지지원 등급은 오래지 않아 등급을 받으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친분을 쌓아 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소득층이라면 주민센터에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있고요.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거나 넘어진 경우
보호자들은 장기요양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면서 제도를 잘 설명해 드린다면 대부분 등급 신청을 하고 도와드린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수급자 발굴 방법은 위의 두 방법과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이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원을 통한 발굴인데요. 교육원과 직접 소통하면서 실습기관으로 받아들이거나 실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과 친분을 쌓아두시면 되는데요. 실제 강의를 하다가 보면 한 기수당 꼭 두세 분은 장기요양 인정서 발급과 관련되어 상담을 해오시더라고요. 교육원마다 교육생의 숫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20명에서 40명 정도의 숫자가 한 달간 교육을 받는데 20명이든 40명이든 기수당 두세 분이 상담을 해오니까 상당한 수급자 발굴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목적인데요.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수가 가족 요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시부모님 아니면 남편 혹은 아내 그것도 아니라면 훗날 아플 것을 대비해서 부부가 각자 자격증을 취득해 놓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등급을 받지 않으셨거나 받아두고도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상담을 해오면 교육원에서 직접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면 그 센터와 연계를 해드리고요. 어떤 교육원은 실습기관으로 연계해 주기도 하지만 일부 교육원에서는 강사들에게 자체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과 관계를 맺어 놓으면 센터의 수급자 발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경우는 현재 4군데의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2군데는 제가 알아서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역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은 장기요양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양보호 업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훗날 요양보호사를 구인할 때도 교육원과 연계하거나 기수별 요양보호사의 친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발굴 네 번째는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인데요. 사실 이 방법은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 방문요양센터에서 수시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 센터에서 등급을 받아 놓으면 다른 센터에서 빼앗아가는 경우도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미 너무 많은 센터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당장의 이익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선택하거나 기존의 친분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마을버스 광고나 교차로, 신문 광고 등이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장이라면 장기요양 서비스라든가 장기요양의 흐름,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이유 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외우고 계셔야 상담할 때 수급자는 물론 보호자들을 설득하여 우리 센터를 선택하도록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발표 자료를 자주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등급을 받으실 분들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분들이 많아지고 있음도 아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그저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만 해줘도 큰 불만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으셨지만 앞으로 등급을 받으실 386 세대는 정보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따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센터장은 요양보호사들의 역량을 키워두셔야 함은 물론 센터장 스스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 센터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셔야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386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들의 정서와 문화는 또 어떠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이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요양도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공부가 부족하다면 따라가기에도 숨이 찰 것 같습니다. 수급자를 한 분이라도 더 모셔오기 위한 보호자나 수급자들을 설득할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모른다면 그분들을 결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가능하면 앞으로도 센터 입장에서 평가부터 운영의 노하우까지 다룰 예정이지만 끝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큰 흐름을 이해하고 다른 센터보다 한 발 앞서 가는 것이 수급자를 모으는 일만큼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지만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센터장들은 센터의 작은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세세한 일은 업무 분장에 따라 직원들이 일을 하시도록 하고 보다 큰 흐름을 익히고 대처할 수 있는 공부를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발빠른 대처입니다. 다른 센터보다 빠른 정보, 또 다른 센터보다 한 발 앞선 수급자 계약, 빠른 요양보호사 영업 및 교체 등 수급자나 보호자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수급자 발굴에 더 많은 노하우가 계시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